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과거에 매번 낙방하던 선비가 급제를 한 사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인을 만나 과거 급제한 선비. 옛날 영남에 사는 한 선비가 초시에서는 계속 합격을 했으나 회시에서는 매번 시관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여 낙방하고 말았지요. 게다가 가세도 기울어져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고을에 사는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점을 잘 쳐서 회시를 보러 갈 때마다 그에게 점괘를 물어보면 그때마다 좋지 못하다고 하였지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이번 년에 정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또 김씨에게 물어보았지요. 김씨가 궤를 뽑아 풀이하였습니다. 이번 과거에는 결과는 고사하고 생명에 큰 애군이 닥쳤습니다. 깜짝 놀란 선비는 애원하며 말하였지요. 당신은 미래를 귀신처럼, 아니 흉을 길하게 바꿀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한 번만 봐주십시오. 김씨는 한동안 묵묵히 생각하더니 말하였지요. 당신이 화를 벗어나 영화로운 대로 나아갈 방법은 과거 볼 행장을 챙기지 말고 이 길로 곧장 서울로 떠나시오. 오늘 50리를 가서 자고 내일 새벽에 동쪽으로 큰 고개를 넘어 긴 골짜기를 거쳐 내려가면 시냇가 버드나무 아래에 소복한 여인이 있을 것이요. 목숨을 걸고 그 여인과 하루를 보내야 하오. 그러고 나면 이번 과거는 자연히 합격하리다. 선비는 김씨와 작별하고 견마자비 하인에게 말하였지요. 이 길로 당장 과거를 떠나자꾸나. 하인이 말하였습니다. 천리나 되는 과거길에 돈 한 푼 안 가지고 나서면 사람과 말, 세 식구의 양식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선비는 하인에게 말하였지요. 내 지난번 과거 볼 때마다 김씨의 점괘가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이번 김씨의 점괘가 오늘 당장 떠나면 과거에 오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죽는다는구나. 이 말이 정녕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닐 것이야. 내가 죽게 될 판인데 어느 겨를에 행장 챙기는 일을 논하겠느냐? 하인은 억지로 따라 나섰지요. 50리의 거리를 객점에 도착하여 사람과 말이 함께 끼니를 거르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쪽으로 고개를 넘어가 보니 과연 김씨가 말하던 대로였지요.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니 큰 마을 앞 시냇가 버드나무 그늘 밑에서 노파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모습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소복 차림의 여인이 있었는데 말 위를 슬쩍 쳐다보고는 당황하여 노파를 재촉하여 빨래를 이고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급히 말을 달려 쫓아갔지만 여인은 문을 닫아버렸지요. 선비가 사랑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렸는데 사랑채란 곳이 인적은 없고 마루에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한참 뒤 한 노인이 이웃집에서 와서 말하였지요. 어디서 오신 손님이 이 빈 사랑에 드셨소? 여긴 혼자 된 내 며느리 집이오. 주인 노릇할 남자가 없으니 내 겉으로 가서 머물렀다 가시오. 선비가 말하였지요. 저는 이 댁에 폐를 끼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한쪽 마루를 빌려 머물다 내일 아침에 떠나려 합니다.
뜻이 정해진 바라 노인장을 따라가기 원치 않습니다. 노인은 거듭 여기에서 머물 수 없다는 뜻으로 말했지만 선비가 끝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밤이 되자 선비가 하인에게 말하였지요. 나는 이 집 내실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들어간 뒤에 떠들썩한 소리가 나면 내 목숨은 끝난 것이야. 너는 함께 죽을 이유가 없으니 급히 도망치거라. 선비는 담 밑을 수없이 빙빙 돌다가 조그만 개구멍을 발견하였지요. 못을 걷고 몸을 움츠려 간신히 뚫고 들어갔는데 방이 겹겹이어서 사람을 어리둥절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비가 벽을 끼고 돌아가니 방 안의 등불빛이 창틈으로 새어나왔지요. 그래서 문의 구멍을 뚫고 들여다보니 횃대에는 소복이 걸려 있고 침상에는 흰 금침이 펴 있었으나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과부의 침실이었는데 등불만 켜 있을 뿐이었지요. 선비는 또 건너체의 다른 방으로 가서 엿보았습니다. 어떤 여인이 몇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시시덕거리고 있었지요. 과부도 거기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방 주인은 바로 과부의 신우였지요. 선비는 과부의 방으로 가서 등불을 끄고 가만히 누웠습니다. 얼마 후 과부가 돌아와서 방문을 열었지요. 그 순간 뒤로 물러나며 혼잣말로 말하였습니다. 등불이 저절로 꺼지지 않았을 텐데 꺼져 있네.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거렸지요. 선비는 어둠 속에서 몹시 초조했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들어와 이불 위에 한숨을 푹 내쉬며 드러누웠지요. 선비는 인기척을 하였습니다. 과부가 깜짝 놀라 일어서며 말하였지요. 이 밤중에 누가 과부의 방에 들어왔소? 나는 정욕에 끌려 들어온 사람이 아니오. 딱한 사정이 있으니 큰 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오. 그럼 말해보셔요. 선비는 자기의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과부가 다 듣고 나서 말하였지요. 이건 하늘이 시킨 일입니다. 저는 어느 고을 부유한 백성의 딸로 16살에 이 집의 큰 아들에게 시집와서 17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마구간에 있는 말이 바로 제 남편이 사랑하던 말이었기에 제가 손수 기르면서 죽은 남편을 대하듯 하며 지냈지요. 어젯밤 꿈에 집 앞 냇물에 황룡이 서쪽으로부터 내려오더니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저를 보고는 저 사람이 바로 네 남편인데 귀하고 기라리라 하였지요. 깨고 나서도 또렷이 다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꿈의 진실을 확인해 보려고 할멈을 시켜 빨래를 이고 냇물가로 나갔던 것입니다. 손님이 오시기에 눈을 들어 얼핏 보니 꿈속에서 황룡이 변한 사람과 틀림없이 같더군요. 하도 놀랍고 이상하여 얼른 들여와 버렸지만 종일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불이 꺼져 있음을 보고 갑자기 누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만약 소리라도 질렀다면 무서운 시동생들이 금방 달려와 손님을 죽여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참고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것은 무엇이 도왔던 모양입니다. 지금 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점이 꿈과 일치하는군요. 하늘이 점주해 준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 날 아침 과부가 선비를 급히 깨웠습니다. 난군의 과거는
이미 결정된 일이라 반드시 급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가는데 노둔 한 말로는 안 될 것이에요. 제가 행장을 차려 낭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곧 등불을 들고 벽장으로 올라가 포묵과 비단과 돈을 수북이 꺼내어 한 짐을 꾸리고 마구간의 말을 끌어내어 잠겼던 대문을 열고 견마잡이 하인에게 내다주며 말을 달려 어느 주막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나서 그녀는 또 말했습니다. 말에 짐을 실려 하인을 먼저 보낸 다음 낭군은 사랑마루에 처음 앉았던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다가 위험한 고비를 겪으신 후에 천천히 출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비는 그녀와 함께 말이 등에 짐을 실었지요. 대문을 열고 나갔다 다시 중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온 그녀는 즉시 담의 한 모퉁이 허술한 것을 허물어서 도적이 말을 훔쳐나간 것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날이 새자 그녀는 통곡을 하였지요. 내 이 말을 남편처럼 여기며 보았는데 어떤 도둑놈이 훔쳐간 것이야. 과부의 시아버지와 시동생 여러 명이 울음소리를 듣고 일제히 달려와서 선비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습니다. 이놈이 우리 집으로 안 가겠다고 기어이 버틸 때 벌써 일을 낼 줄 짐작하였다. 그런데 지금 과연 남의 말을 훔쳐갔구나. 마침내 몽둥이를 들고 덤벼들었지요. 선비는 머리를 숙이고 공손히 말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말을 훔쳤다면 밤을 타 멀리 도주하는 것이 이치에 맞거늘 어찌 이런 공경을 당하겠소? 네 하인은 어디 갔느냐? 잠든 사이 도망쳐 어디 갔는지 모르오. 말을 타야겠는데 견마잡이가 없어졌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소. 그러고 보니 종놈을 시켜 말을 훔쳐 달아나게 했다는 말을 듣는 것도 당연하구려. 노인이 말하였지요. 손님이 말씀이 옳다. 말을 훔쳤으면 곧장 달아났을 것인데 어찌 가만히 앉아 있을 리가 있겠느냐? 말은 이미 잃어버린 것이야. 손님, 어제부터 계속 굶으셔서 견디기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집에 가서 조반이나 드십시다. 노인은 선비를 잘 대접하였지요. 선비가 노인에게 감사하고 바로 출발하여 40리 길의 객점에 이르러 보니 하인이 말을 먼저 가지고 가 있었습니다. 선비와 하인은 길에 맞춰 상경하여 하늘과 사람의 도움으로 과거 급제를 하였지요. 과거 급제한 뒤 선비는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풍악을 울리며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 보니 차일이 높이 처져 있고 마치 사위를 맞이하는 듯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여 기쁨이 집에 가득하였지요. 10여 전 밤중에 만난 여인이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와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래도록 평온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며 부귀를 누렸다고 합니다. 옥황상제를 찾아간 조왕신. 조왕신은 부엌을 맡은 신입니다. 부엌을 중심으로 집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살펴보고는 해마다 음력 12월 24일에 하늘나라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그 일에 대해 보고를 드리지요. 어느 해 12월 24일이었습니다. 산골마을 배서방네 집의 조왕씨는 하늘나라로 올라갔지요. 하늘나라 앞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몰려든 조왕신들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궁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장부를 보더니 이렇게 외쳤지요. 산골마을 배서방네 조왕은 앞으로 나오시오. 배서방네 조왕신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문지기는 배서방네 조왕신을 궁전 안으로 들여보냈지요. 배서방네 조왕신은 옥황상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배서방은 부모님을 극진히 섬기는 효자입니다. 아버지가 몹쓸 병에 걸려 몸져 누워있는데 좋다는 약은 모두 구해 병 구안을 하고 있지요. 또한 어머니에게는 쌀밥과 고기 반찬을 해드리는 등 정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배서방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끔찍이 위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배서방이 한 해 동안 50가지 착한 일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서방네 조왕씨는 날짜까지 밝히며 배서방이 했던 착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지요. 옥황상제는 배서방네 조왕신에게 복주머니를 건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 배서방네 집에 풀어놓아라. 배서방은 많은 복을 받아 부자가 될 것이야. 고맙습니다. 배서방네 조왕씨는 기쁜 마음으로 복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서울의 박서방네 조왕신이 옥황상제 앞으로 불려갔지요. 박서방네 조왕신도 옥황상제에게 집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박서방은 보통 망나니가 아닙니다. 술만 마셨다 하면 아내를 때리고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은 모두 부숴버립니다. 동네에서는 아무에게나 시비를 걸고 틈만 나면 노름을 합니다. 집안 식구들도 그를 닮아 난폭하고 게으르기 짝이 없습니다. 박서방네 아들들은 싸움꾼이고 박서방의 아내는 하루의 끼니를 한 끼만 준비하는 게으른 뱅이지요. 저는 하도 못 얻어먹어 젓가락처럼 말랐습니다. 천하의 몹쓸 놈이로구나. 다시는 술도 마시지 못하고 싸움이나 노름도 하지 못하게 버릇을 고쳐놓아야겠다. 이 벌주머니를 가져가 박서방네 집에 풀어놓아라. 박서방은 발병에 걸려 술집 근처도 못 가고 술은 쓴바귀처럼 써서 한 방울도 입에 못 댈 것이다. 손가락에도 병에 걸려 노름을 못하게 될 것이야. 박서방네 조왕씨는 벌주머니를 받아들고 옥황상제 앞을 물러났습니다. 이번에는 어촌 마을 김서방네 조왕신이 옥황상제 앞에 엎드렸지요. 하지만 어찌된 노릇인지 김서방네 조왕신은 우물쭈물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옥황상제가 다그쳤지요. 김서방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어째 입을 다물고 있느냐? 요것 봐라. 입에 엿이 붙어있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때 문지기가 김서방네 조왕신 대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서방이 1년 동안 나쁜 짓만 골라하여 뒤가 캥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왕이 말을 못하게 입을 막으려고 부뚜막에 엿을 두었고 어리석은 조왕이 엿을 집어먹어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옥황상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뭐야? 1년 동안 착한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나쁜 짓만 골라 하다가 입막음을 하려고 엿을 부뚜막에 둬? 참으로 고약하고 못된 놈이로구나. 김서방 놈도 그렇지만 그 얕은 꾀에 넘어간 김서방네 조왕은 또 무엇이냐? 엿을 욕심껏 먹어 입이 떨어지지 않아? 너도 벌을 받거라. 옥황상제는 그 자리에서 김서방네 조왕의 얼굴을 흉측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서방네 조왕아, 너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면 거울을 보지 말거라. 네 변한 모습에 크게 실망할 터이니. 그리고 너는 벌 보따리를 가져가 김서방네 집에 풀어놓아라. 김서방은 고생을 실컷 하고는
세 사람이 될 것이야. 김서방네 조왕씨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김서방이 부뚜막에 놓아둔 엿을 먹었다가 옥황상제에게 혼이 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김서방에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김서방이 벌을 받아 못 살게 되면 자신도 얻어먹지 못하고 날마다 굶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드디어 섣달 금음날이 지나고 새해 새벽이 되었습니다. 조왕신들은 하늘나라 궁전 앞에서 하늘나라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였지요. 1년 뒤 다시 만납시다. 몸 건강히 잘 계시오. 조왕신들은 흩어져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캄캄하고 어두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요. 저기 좀 보세요. 마을 쪽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요. 조왕신들은 불빛을 쫓아가 저마다 쉽게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왕들이 제 집을 잘 찾아오라고 불을 밝혀 두었군. 물론 새해 복을 받고 싶어서겠지. 다행히 내가 복 주머니를 가져가니 집안의 복을 풀어 놓아야겠다. 옥황상제에게 복주머니를 받은 배서방네 조왕씨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벌 주머니를 받은 박서방네와 김서방네 조왕씨는 마음이 무거웠지요. 복은커녕 벌을 풀어 놓아야 하다니 이거야 원. 벌을 받아 주인이 세 사람이 된다면 나에게도 좋은 것이지. 섣달 24일에는 이처럼 조왕신들이 하늘나라 옥황상제에게 가서 1년 동안의 일을 보고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왕신이 옥황상제에게 좋은 일만 보고하도록 섣달 금음날에는 빚도 갚고 좋은 일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왕신에게 입막음을 하려고 부뚜막에 엿을 두기도 한답니다. 월명 스님 이야기. 신라시대 어느 날 하늘에 두 개의 해가 떴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떠오른 해는 열흘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있었지요. 왕은 일관을 불렀습니다. 당시의 날씨를 알아보는 사람을 일관이라고 불렀지요. 왕은 일관에게 물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필시 재앙입니다. 하늘의 재앙을 막아줄 스님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스님이 있으면 당장 불러들여 그 스님에게 꽃을 뿌리게 하고 불공을 올리시면 될 듯하옵니다. 일관의 말을 들은 왕은 즉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깨끗한 단을 만들고 그 옆에 있는 누각에 올라가 앉았지요. 이 재앙을 막아줄 스님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때 한 스님이 누각 남쪽 밭둑길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왕은 황급히 명을 내렸습니다. 저기 가는 스님을 모셔오너라. 신하들은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스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달 월자에 밝을 명자를 써서 월명이라 하옵니다. 그대도 10열 전부터 하늘에 두 개의 해가 떠 있는 것을 알고 있겠지? 물론 알고 있습니다. 왕은 월명에게 일관이 일러준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명을 내렸지요. 그대는 나와 인연이 다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 그대는 어서 제문을 짓고 불공을 올리도록 하라. 소승은 아직 깨달음이 부족하여 제를 올릴 처지가 못됩니다. 제문을 짓는 일에도 익숙하지 못합니다. 소승은 다만 향가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월명은 왕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였지요. 향가는 민간에 널리 퍼졌던 우리나라 고유의 시가를 말한답니다.
향가를 지을 수 있다는 월명의 말에 임금은 향가라도 지어 올려야겠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럼 향가라도 좋다. 향가를 지어 꽃을 뿌리고 제를 올리도록 해라. 월명은 왕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 향가를 한 수 지었지요. 그리고 꽃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월명은 꽃을 뿌리며 자기가 지은 도솔가를 읊었지요. 오늘 여기 선화가를 불러 뿌린 꽃아, 너는 굳은 마음이 시키는 그대로 부처님을 모셔라. 월명의 노래가 끝나자 신기하게도 하늘에는 하나의 해만 남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왕은 월명의 재주를 가상히 여겨 1등품의 차 한 통과 수정으로 만든 염주 108개를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얼굴이 예쁜 동자 하나가 나타나 차와 염주를 받아가지고 사라져 버렸지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왕은 신하에게 그 동자의 뒤를 밟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자는 안뜰의 탑 속으로 쏙 들어가 숨고 말았지요. 그리고 차와 염주는 남쪽 벽에 그려진 미륵 부처님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월명은 자기가 받은 차와 염주를 하늘의 재앙을 막아주신 미륵 부처님께 바친 것이지요. 이 일을 통하여 궁궐에서는 물론 백성들도 월명을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왕은 더욱 그를 공경하여 다시 명주 100피를 주었습니다. 월명은 오래전에도 죽은 누이 동생을 위하여 제를 지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향가를 한 수 지어 읊었지요. 이때 월명은 누이 동생이 극락에 가는 노자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종이 돈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며 그 종이 돈을 서쪽으로 날려버리는 것이었지요. 월명의 노래에 하늘도 감동을 한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두려워 나는 가오라는 말 한마디도 다 말하지 못하고 갔느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같은 가지에 피어났으되 서로 가는 길은 모르는구나. 극락세계에서 너를 만나기 위해 나는 돌을 닦으며 기다리란다. 월명이 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누이의 명복을 빌며 극락세계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향가입니다. 월명은 이렇듯 향가도 잘 지었지만 피리도 아주 잘 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천왕사 대문 앞길을 거닐며 피리를 불며 지나가니 달이 그 소리에 취하여 멈추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길은 월명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잡채를 만든 신하. 임진왜란은 끝났지만 나라는 안정되지 않았지요. 전쟁의 상처가 너무나 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퍼져 백성들의 앓는 소리가 전국을 뒤흔들었지요. 백성들은 눈물과 한숨 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았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과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선조 임금은 피난해서 돌아왔지만 돌아갈 궁궐이 없었습니다. 한양에 있던 모든 궁궐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이지요. 하는 수 없이 남의 집을 빌려 살면서 창덕궁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 선조 임금이 돌아가시고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지요. 광해군은 공사를 마무리 짓고 창덕궁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수라상을 받은 광해군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도무지 먹을 만한 것이 없구나. 겨우 궁궐로 돌아오긴 했지만 진수성찬은 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어 백길이 막혔사옵니다. 날씨가 풀리면 지방에서 진상품들이 올라올 것이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광해군은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또 그 소리.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날씨가 풀려 얼음이 녹길 기다리라고. 신하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이충이라는 신하가 앞으로 나섰지요. 전하, 소신이 눈밭을 헤쳐서라도 신선한 채소를 구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이충의 말을 들은 다른 신하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겨울의 채소라니요? 이번에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거지? 신하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충은 권력에 아부하고 약삭 빠르기로 유명하였지요. 그는 전쟁 중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이지요. 신하들은 이충을 안 잊고 눈초리로 쏘아볼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눈을 반짝였지요. 이 추위에 파릇파릇한 채소를 구할 수 있단 말이냐? 예, 옛말에 정성이 지극하면 동지 섣달에도 꽃이 핀다고 했습니다. 광해군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지요. 정성으로 구한다. 참으로 기특한 일이로구나. 내 그대 같은 신하가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다른 신하들은 수근수근 거렸지요.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워낙 음흉한 사람이니 땅굴이라도 파서 채소를 기르고 있을지 누가 압니까? 신하들의 추측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충은 집 안의 가장 깊숙한 곳에 온실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보통 방처럼 보였지만 안에는 각종 채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채광창에는 얇고 투명한 한지를 발라 햇빛이 들게 하고 가마솥에 물을 끓여 수증기가 나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한 기온과 습도가 유지되자 바깥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온실 안은 언제나 따뜻하고 훈훈하였지요. 채소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내 오늘을 위해 심고 가꾸었노라. 이충은 믿을 만한 요리사를 은밀하게 불렀습니다. 이 채소들을 이용하여 최고의 음식을 만들 수 있겠느냐?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아야 하느니라. 여부가 있겠습니까? 비가 온 뒤에 높은 산 마루에 걸리는 무지개처럼 오색찬란한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충은 최고의 벼슬을 생각하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지요. 요리사는 능숙한 솜씨로 채소를 다듬고 씻었습니다. 요리사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만들었지요. 이충은 이 음식을 광해군에게 바쳤습니다. 전하, 가지가지 채소를 섞어 만든 잡채라옵니다. 잡채라? 참으로 귀하고 맛깔스러운 음식이로다. 가지가지 채소가 섞였으니 영양이 풍부함은 말할 것도 없고 채소가 나지 않은 겨울에 먹으니 그 맛 또한 기가 막히다. 내 그대의 공을 잊지 않겠노라. 그날부터 이충은 아침 저녁으로 잡채를 만들어 임금께 바쳤지요. 날마다 채소 종류를 달리하여 물리지도 않고 채소 특유의 향과 맛을 즐길 수 있는 잡채였습니다. 참 맛있구나. 채소가 이렇게 맛있는 걸 예전에는 왜 몰랐을까? 먹을 때마다 감탄하였지요. 그리고 이충에게는 호조 판서라는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하루는 궁궐 공사에 힘을 쓰던 광해군이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호족반서 이충을 불렀지요. 새 궁궐을 짓는 것에 대해 반대가 많은데 그대는 어찌 생각하는고? 광해군은 창덕궁에 이어 창경궁, 경운궁까지 지었습니다. 그 공사만으로도 백성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지요. 그런데도 궁궐을 더 짓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이충은 광해군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지요.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달콤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반드시 지어야지요. 여러 궁궐을 지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평소에는 가장 마음 편한 궁궐을 골라 지내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해군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약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성들은 어찌 생각할 것 같으냐? 물론 좋아하지요. 임금이 사는 궁궐을 짓는데 불만을 품는다면 어찌 전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충의 말에 강해군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 말이 참 마음에 드는구나. 맛있는 잡채를 먹을 때처럼 마음이 뿌듯하구나. 하지만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이었습니다. 궁궐을 또 짓는다고? 우리는 어찌 살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백성들의 고통도 모르고 광해군은 궁궐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공사의 총 책임을 맡은 이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사비를 거뒀고 백성들을 동원하여 일을 시켰습니다. 백성들을 혹사시키면서도 월급은커녕 밥도 주지 않았지요. 백성들은 일하다 굶어 죽기 일쑤였습니다. 농사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 동원된 가정에서는 한해 농사를 망치기도 하였지요.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이충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빨리 하지 못할까? 도리어 계속 재촉하고 다그쳤지요.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충이 지나가면 어린 아이까지도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하였지요. 저놈이 이충이야. 더럽고 치사하고 호랑이보다 무서운 놈이지. 저런 도둑놈, 공사비만 빼먹지 않았어도 이보다는 나을걸. 이충이 몰래 공사비를 빼돌려 백성들의 고통이 더 컸던 것이지요. 그러나 강해군은 이충의 말이라면 밭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이충이 죽자 광해군은 몹시 슬퍼하며 이틀 동안 조회도 열지 않고 부의금을 내렸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인재를 잃었도다. 그대는 백성들의 원망을 받으면서도 나라를 위해 맡은 일에 온 마음을 다했다. 그리고는 죽은 이충에게 우의정 벼슬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채소를 볶아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잡채는 이충이 광해군에게 뇌물로 바쳤던 음식이었지요. 오늘날 당면이 들어간 잡채는 1920년 이후에나 만들어지기 시작했답니다. 날로 줄어든 녹두. 옛날 어느 마을에 최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글 공부를 업으로 삼아왔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지요. 그는 늦어서야 자식을 보게 되었는데 아들에게는 애당초 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라는 것이란 아들이 자라서 대나 끊어지지 않게 하였으면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 자라기 전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배운 것이 없지만 살림은 넉넉한 편이어서 아들 채생은 그럭저럭 집 안을 꾸려나갔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채생에게 찾아와 관가의 통문을 내놓으며 무슨 내용인지 보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채생은 한참 들여다보다가
모르겠노라고 도로 내주었지요. 명색이 선비라는 사람이 글자 하나 못 뜯어보다니 정말 개되지만도 못한 선비로구나. 채생은 너무 부끄럽고 분하여 말 한마디 못하였습니다. 이때 채생의 나이 40이었지요. 마침 이웃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채생은 곧 옆구리에 책을 끼고 찾아가 가르쳐 달라고 청하였지요. 훈장이 채생을 보더니 놀라워 물었습니다. 그대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야 이걸 배우려 하오? 때가 늦기는 하였으나 글자나 알면 다행이겠습니다. 그저 가르쳐만 주십시오. 훈장은 첫 줄을 가르치고 아울러 글자의 뜻을 일러주었습니다. 채생은 글자를 읽고는 그 자리에서 까맣게 잊어버리곤 하였지요. 가르치면 또 잊어버렸습니다. 훈장은 마침내 화를 내고 말았지요. 당신 같은 사람은 가르칠 수 없소. 채생은 절을 하며 간절히 부탁하였지요. 하루 종일 애를 써서야 겨우 그 뜻을 깨쳐 가지고 갔습니다. 그 뒤 사흘이 지나 다시 찾아오니 훈장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지요. 왜 이리 늦었소? 잊어버릴까 걱정이 되어 외우느라 늦었습니다. 몇 번이나 읽었는고? 한 번 외우는데 녹두 한 알씩을 놓았더니 서대밖에 안 되었습니다. 앞서 배운 것을 다 외우고 나서 그 다음 글을 가르쳤지요. 이번에는 제법 곧잘 읽더니 다음 날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녹두가 얼마나 되도록 읽었는고? 반대로 줄었습니다. 그 뒤부터 공부가 날로 늘었지요. 지성을 기울여 공부하니 저절로 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반권을 읽으니 이제는 물리가 환해져 다 읽고 계속하여 차지 통감을 전부 외우고 사서 삼경까지 횡하니 꿰뚫게 되었지요. 7년 동안 글을 읽어 사서의 어려운 대목을 강론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진사도 되고 그 뒤 또 5년을 공부하여 경서 외우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52이었는데 곧 등용되어 고을원으로 나가게 되었지요. 그때 채생이 자기를 나무랐던 사람의 집을 찾아가니 그는 이미 죽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불러놓고 말하였지요. 네 아버지가 나를 욕하지 않았더라면 내 어찌 오늘처럼 되었겠느냐. 그 은혜가 크다. 채생은 그 아들을 데리고 부임지로 가서 여러 달 동안 잘 대접하고 보낼 때에는 물건을 몇 발이나 보냈다고 합니다. 환갑 잔치를 한 구두쇠. 옛날 어느 마을 가장 큰 객주집의 주인은 아주 인색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객주집에 손님이 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몽땅 쓰고 가게 만들었지요. 그러나 그 객주집의 밥이나 반찬은 다른 객주집에 비해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 객주집 주인은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땅과 머슴을 사들여 머슴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추수 때에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머슴들에게 품삯을 주는 것이 아까워 몇 년째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었지요. 어느새 구두쇠 노릇을 하며 살아온 객주집 주인도 환갑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돈이 아까워 잔치를 벌이고 싶지 않았지요. 그렇다고 잔치를 안 하면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텐데. 객주집 주인은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갑자기 탁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군. 일주일 동안 환갑 잔치를 하면서 손님을 받는 것이야. 잔치 음식을 내놓는 객주집이니
방값과 음식값을 갑절로 받아도 되겠지. 아주 짭짤한 장사가 되겠는걸. 그리하여 객주집 주인은 일주일 동안 환갑잔치를 할 것이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객주집 주인은 이들에게 꼬박꼬박 방값과 음식값을 받아 챙겼습니다. 잔치집이라고 부조금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정말 지독한 구두쇠 영감이야. 그래도 음식값을 갑절로 받았으니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차렸겠지. 손님들은 기대를 하며 잔치상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보리밥에 미역국뿐이잖아. 겨우 이런 음식을 내놓고도 갑절로 돈을 받다니. 손님들은 모두 주인을 욕하며 객주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객주집을 찾아왔지요. 스님은 하룻밤을 묵으러 왔는데에도 방값과 음식값을 갑절로 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불평을 하지 않았지요. 이윽고 스님은 저녁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밥상 위에는 역시 보리밥과 된장국 뿐이었지요. 스님은 실망스러운 듯 말 없이 밥상을 내려다보다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스님은 이상한 주문을 외우며 허리춤에서 구리로 만든 작은 황소 4마리를 꺼내었지요. 그리고 스님은 황소들을 번갈아 보면서 말했습니다. 잔치집에 왔으니 너희들도 뭔가 먹어야지. 마지는 부엌으로 가서 쌀독에 담긴 쌀을 먹거라. 그리고 둘째는 동계에 담긴 돈을 먹어치우거라. 또한 셋째는 장롱 속에 있는 빈 문서를 삼켜버리거라. 그리고 막내는 이 집 논밭에서 자라는 곡식과 채소를 뜯어먹거라. 스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구리로 만든 황소들은 줄을 지어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간 황소들의 몸집이 점점 커지더니 커다란 황소로 변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 엄청나게 뚱뚱해진 황소들이 돌아왔습니다. 스님은 밖을 내다보더니 황소들에게 말하였지요. 그래 다들 배불리 잘 먹었느냐? 어서 방으로 들어오너라. 그러자 황소들은 다시 작은 구리황소로 변하여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스님은 구리황소들을 챙겨 허리춤에 넣은 뒤 곧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스님은 객주집을 나서며 주인에게 말하였지요. 덕분에 잘 먹고 갑니다. 그런데 스님이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객주집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네.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객주집 주인은 혹시나 하고 동계를 열어보았지요. 아니 이럴 수가. 돈이 하나도 없잖아. 주인은 집 안에 도둑이 들었다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장롱 속에 감춰둔 빈 문서도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지요. 또한 논밭에서 자라던 곡식과 채소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객주집 주인은 마당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였지요. 환갑잔치로 돈을 벌어보려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감나무에 올라간 사위. 옛날 어느 마을에 머리가 조금 모자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는데 나이가 차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된 신랑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지요. 저녁 때 먹었던 김치가 너무나 맛있어서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잠은 자지 않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자 신부가 잠에서 깨어 물었지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넌 그저 먹고 싶은 것이 있어. 그래요? 그걸 먹기 전에는 잠이 안 올 것 같소. 뭘 드시고 싶은데요? 저녁 때 먹었던 김치가 너무 먹고 싶은데. 예? 김치요? 신부는 웃었습니다. 많고 많은 음식 가운데 겨우 김치 맛을 못 잊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니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 집에는 김치를 어디에 두고 있어? 마루에 있는 찬장 속에 김치 단지가 있어요. 알았소. 신랑은 이불 속에서 빠져나와 마루로 갔습니다.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옷도 입지 않고 있었지요. 신부의 말대로 마루에 있는 찬장에 김치 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랑은 찬장을 열어 김치 단지를 꺼내었지요. 어느새 신랑은 입 안에 군침이 가득 고였습니다. 맛있겠다. 어서 먹어야지. 신랑은 김치 단지에 손을 쑥 넣어 김치를 한 움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치를 꺼내려고 하는데 단지에서 손이 빠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손에 힘을 주어 빼내려 하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군. 단지를 깨야지. 신랑은 김치 단지를 높이 들어 문 지방에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김치 단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 소리가 들렸지요. 아이쿠, 사람 살려. 신랑이 문지방인 줄 알고 내리친 것이 사실은 장인의 머리였습니다. 날이 더워 장인이 마루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지요. 장인의 비명 소리에 온 집안 식구들이 잠에서 깨어 뛰쳐나왔습니다. 신랑은 망신을 당할 것 같아서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후다닥 마당으로 뛰어나가 감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그리고 우선 급한 대로 나뭇 가지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한편 장인과 장모는 도둑이 든 줄 알고 여기저기 집안을 샅샅이 살펴보다가 마당에 있는 감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어찌나 혼이 났던지 감나무 위에서 자신도 모르게 똥을 싸고 말았지요. 머리 위에 똥이 떨어지자 장모가 말했습니다. 여보, 감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 장인과 장모는 떨어진 감 맛을 보았지요. 아니, 무슨 감맛이 이래? 감이 너무 골랐나 봐요. 이상한 냄새가 나네요. 장인과 장모가 주고받는 말을 듣고 신랑은 진짜 감이 떨어진 줄 알고 이렇게 중얼중얼 거렸지요. 장인 장모는 욕심쟁이야. 나한테도 좀 나눠주지 않고. 사라진 할아버지. 전라도 김제의 어느 마을 사람들은 쩍쩍 갈라진 논 바닥을 보며 하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2달이 넘게 계속되는 가뭄이었지요. 하늘은 맑고 푸르기만 할 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한탄하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입만 열었다 하면 하늘에 대한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을 사람들을 나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수염과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였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말아요. 그러다 무슨 벌을 받으려고. 좀 더 참고 기다려 봅시다. 옥황상제님이 반드시 비를 내려주실 것이오. 할아버지는 2달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군요. 옥황상제님이 언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탄만 하지 말고 기우제라도 지냅시다. 어서 비를 내려달라고 빌고 또 빌면 오늘 밤에라도 비가 오겠지요. 또 기우제를 지내자고요.
아유, 그런 말씀 마셔요. 그 일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매일 기우제를 지냈잖아요. 그럴수록 더 기우제를 지내야지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정성이 부족해서일까요? 정성이 부족하다니요.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있는 정성을 다 들였는데 우리는 더 이상 하늘을 믿을 수 없으니 할아버지 혼자 기우제를 지내세요.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지요. 혼자 제단을 차려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옥황상제님, 논 바닥도 우리 가슴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한 저희를 외면하지 마시고 굽어 살펴주십시오. 할아버지는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할아버지는 늦음하기 잠자리에 들었지요. 할아버지는 꿈속에서 집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불쑥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할아버지가 물었지요. 나는 옥황상제의 사자이다. 하늘에서 왔노라. 할아버지는 땅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옥황상제의 사자가 말하였지요. 가뭄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옥황상제께서는 네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 사자님, 하루가 급합니다. 빨리 비를 내려주십시오. 걱정할 것 없다. 내가 일러준 대로 한다면 네 소원대로 될 것이야. 마을 앞에 연못이 있고 연못가에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지. 예. 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연못에 가서 목욕을 해라. 그래서 몸을 깨끗이 한 다음 버드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럼 공자님이 이 마을을 구해주실 것이야. 할아버지는 사자의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이게 해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공자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지 않을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사자가 돌아간 뒤 할아버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들은 이야기가 선명하게 머릿속에 떠올랐지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왔지요.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외쳤지요. 오늘 정오에 연못 버드나무 아래에 모이세요. 공자님이 햇빛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공자님이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버드나무 아래로 꼭 나와야 한다고 말하였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시큰둥하였습니다. 공자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고요? 공자님이 그렇게 가실 데가 없나요? 꿈속의 일을 가지고 뭘 그러세요? 할아버지는 꿈에서 들은 말을 그대로 믿으세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고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요. 정오가 되었습니다. 버드나무 아래 모인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빼고 5명이었지요. 평소에 할아버지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겨우 5명 뿐이라니 사자와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구나. 할 수 없지. 우리끼리라도 목욕을 하는 수밖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연못 속에 들어갑시다. 모두가 옷을 벗고 연못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들은 온몸을 깨끗하게 씻었지요. 목욕을 마친 뒤 버드나무 아래에 둘러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기도하였지요.
옥황상제시여, 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적은 무리가 모였다고 노여워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맑은 하늘에 벼랑간 먹구름이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번갯불이 번쩍하더니 천둥 소리가 하늘 자락을 찢었지요. 연못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연못물이 분수처럼 하늘로 치솟더니 논과 밭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비를 애타게 기다리던 땅들은 연못 물로 마른 목을 축일 수가 있었지요. 연못뿐이 아니었습니다. 버드나무에도 벼락이 떨어졌지요. 버드나무는 쓰러지더니 새 동강이가 나버렸습니다. 버드나무 아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버드나무가 쓰러지는 순간 그만 까무러치고 말았지요. 그들이 정신을 차린 것은 마을 사람들이 몰려온 뒤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때 하늘에서 위험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옥황상제의 사자이다. 할아버지는 내가 데려가겠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모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공자님은 내려오시지 않았다. 앞으로 수백 년 뒤에야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너희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따라서 그 벌로 이 마을을 떠나거라. 새동강이 난 버드나무 토막을 찾아 새 무리로 나뉘어 살아라. 이 마을에는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5 사람만 살아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사자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마을에 남았지요. 연못을 샘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마을 이름을 진천이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마을을 떠났지요. 이들은 버드나무 토막을 찾아 새 무리로 흩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햇볕을 타고 내려온다는 공자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